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정부는 평창 실무회담의 속도를 내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무회담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라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북 연락 채널은 오늘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곧 있을 실무회담에선 북측 참가단의 규모와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보내기로 한 인원 가운데 특히 참관단 파견이 이례적인데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제경기 시설을 견학하는 북한 체육계 관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회식 공동입장과 공동문화행사 개최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문화행사는 태권도 시범과 고려 유물 공동전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참가단이 400에서 500명 규모로 꾸려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북한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다만 참관단이 보도에서 빠지면서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이 출범 2주 만에 수사팀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검사 2명에 계좌 추적에 능숙한 수사관 대여 전명을 지원해 전담팀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담팀은 방대한 양의 특검 수사 기록에 추가 확보한 자료까지 계좌 추적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도 예고했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격리 직원 조모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당시 결제 라인에 있던 경영진 권승호 전무와 김성호 사장도 중요 소환 대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없이 자료 분석 작업에만 매달려온 검찰이 본격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인원까지 초원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정전 특검팀이 결론 지은 바와 달리 2007년 12월 이후에도 횡령이 계속됐거나 별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 더 늘어나 수사에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담팀은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필요할 경우 당시 특검팀에 참여한 변호사와 전현직 검사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조선일보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UAE 측 탈원전 정책 불만 잠재우기용 특사라는 보도였습니다. 임 실장이 왕세제 접견 시 참석한 칼둔 행정청장의 사진을 입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진은 이미 회동 직후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원전 불만을 무마하러 간 것이라는 증거 사진과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앞뒤 모두 자른 부인만을 남겨둔 채 돌연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뒤 조선일보는 현지 교민들에게 원전 함구령이 내려졌다며 원전 수주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또다시 실었습니다. 한국당은 바로 다음 날 청와대를 찾아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드러나자 잠시 침묵을 지키다 돌연 노무현 정부로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김태환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 군사 협약을 맺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번을 오락가락하던 공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는 그가 떠났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임 실장 특사 의혹은 덮였다라는 기사와
UAE 문제, 결국 적폐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나오신다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특별히 왕림해 주셨고요. 이런 인터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님과 같이 어떤 한 분을 파보는 시간 한번 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은요, 1962년생이시고요. 전남 목포 출생. 그리고 지금 안산시 상록구 갑 국회의원이시고 재선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팟캐스트하고는 별로 안 친한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삼철이라고 누가 구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요.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알고 있죠. 예. 나오시는 걸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방식으로 여쭤볼 게 좀 있어서 모셨고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사퇴하셨단 말이죠. 뜬금없이 왜?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본인 목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예, 일단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도당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당헌 당규가 사실은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혁신 당헌이고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또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그동안은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왔던 것을 완벽하게 다 시도당의 공천권을 넘겼거든요. 그걸 이제 첫 번째 시행하는 당헌당규 이번 지방선거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켜야 될 분권에 대한 내용이 시도당 위원장에게 권한이 넘어갔는데 그걸 활용해서 전해철이 선거에 이용하거나 또는 도지사 후보로 해서 활용한다라는 일각의 좀 의심 또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그런 제가 계속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걸 불식시키는 것이 공정한 경선 내지 공정한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친노 핵심이세요. 네, 친노 핵심이고 친노의 정치하는 정신이 저런 거예요. 공정, 원칙, 그죠? 내려놓을 게 있으면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이따가 진지하게 좀 하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시겠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지한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일찌감치 경기도당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며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거 12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의견 교류가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여쭈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안 하겠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삼철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복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역할 그리고 남용되거나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해철 의원님에 대해서는 팟캐스트라든지 SNS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죠. 우리 같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 방송만 5년차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논란들 중에 하나가 삼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레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코드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측근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삼철로 불려서 약간 나쁜 이미지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싫었고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삼철이 뭐가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저는 삼철이라 그러면 너무 좋았는데요. 아니, 진짜 핵심이구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삼철에 못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아닌 것처럼 돼서 이분들이 이쪽에 특권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선일보가 욕하는 거하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실 더 가까울 수도 있는 분도 삼철에 못 들면 측근이 아니야. 뭐 이런 정도. 인정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삼철 그 프레임이 굉장히 안 좋다. 또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위치와 여건이 틀린데 그래도 불구하고 삼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비선의 모습 또 뭔가 이 측근의 나쁜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삼철의 프레임은 악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삼철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고 또 측근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한다면 굳이 나쁜 이미지도 않지 않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삼철 이렇게 하면서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던 그런 조금 악의적 프레임의 그런 뜻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그 삼철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아기자기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실제 두 분 이호철 선배 부이나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는 두 분은 실제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굉장히 역할도 했고 아주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이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어려운 부분 또 해야 될 일을 많은 안 좋은 일 포함해서 했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두 분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어서 함께 묶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그걸 악의적인 또 나쁜 이미지로 묶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꾸내는 게 또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철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전해철 의원님 말고 양정철 비서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이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했던 거 보셨죠? 헤어스타일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하고 나오셨던 바로 그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헤어스타일을. 왜 그렇게 해갖고 있냐 물어봤더니 일본에 있을 때 실제로 그 미장원에 가거나 이발소 머리 깎는 데 가서 어떻게 깎아주라고 말하는 일본말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 실제 생각하고 일본말로 어떻게 깎지? 그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러네요. 그걸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길자 해갖고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예술로 직업을 바꾸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 양정철 비서관 그리고 지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요. 이분은 지금 전해철 의원님보다는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시죠. 형님이시죠. 한 4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 5명 하셨는데 초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 다음에 박정규 수석, 그 다음에 문재인 수석 다시 한번 하셨고 전해철, 이호철 이렇게 넘어가신 거죠. 민정수석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비서실장은 문희상, 김우식, 이병환, 문재인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민정수석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람이지만 또 민정수석 그러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우병우. 어느 쪽이 본인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그 조국 수석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그 팟캐스트 가가지고요. 점수를 묻더라고요. 우리 조국 수석에 몇 점 정도 되냐? 그래서 제가 99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 연락 와서 정말 고맙다. 어때 99점으로 보냐? 했는데 제가 그 조국 수석에게는 저는 몇 점인 줄 아냐? 제가 100점이다. 그래서 나보다는 1점 떨어지는 99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극명한 달라진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이 보통 이야기하는 권력기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데를 이제 통화하고 같이 일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위법하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이어서 실제 그게 잘 되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폐해가 나타날 때는 많은 분들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참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는 그 자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번에야 비로소 저보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실제로는 아주 위중하고 중요한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기관, 권력기관 포함해서 특히 이제 이와 같이 사정이나 수사기관, 정보기관은 법과 규정에 맞는 대로 하면 된다. 거기에 합당한 규정되어 있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였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여정부에서 제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 전혀 민정수석으로서 이와 같이 권력기관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거의 매일 1987 이야기 나가잖아요. 네. 오늘 나간 의원님 방송에도 그 이야기가 꽤 길게 나갔는데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사시 합격한 게 87년이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이 변호사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합격하신 게 몇 월이었고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한참 6월 달에 이제 2차 치고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의 좀 죄스러움 그리고 죄책감 이런 부분이 이후에 제 활동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나 완전한 그 흔히 말한 시국 참여하는 사람들과 100% 함께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늘 있어서 이제 사후시험 합격한 이후에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학회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노동법 학회라든지 기본권 학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법조인들이 그냥 법만을 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생각에서 학회를 만들고 또 연수원을 마친 이후에는 제가 민변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당시 80년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죄스러움이 결국 이제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인권 변호사 그런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87년부터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뵈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만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에서 생활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이제 변호사를 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누구와 같이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데가 법무부인 해마루라고요. 천정배 의원님, 임종인 전 의원님 등이 있었는데 사실 민변 내에서도 저희 해마루가 좀 더 강한 개혁 진보 성향을 보였습니다. 변론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있어서 입장이. 그래서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해마루에 와서 변호사를 하시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93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하시면서 저희 해마루에서 변호사를 하셨고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서울에 꽂아주신 분이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종로 다 아시다시피 90년 중후반에 종로 가서 선거도 하시고 다시 부산으로 가서 이제 하실 때는 정치를 제가 같이 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해마루에서 변호사로 모신 이후에는 때로는 먼 발치에서 또 정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조하고 하다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되신 이후에 후단협 등의 당내에서 흔들기 또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졌죠. 한 자릿수까지. 그래서 노사모가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하고 있을 때 노변모라는 것을 제가 결성을 했습니다. 그게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인데 한 150분 정도를 제가 결성해서 당시 기금도 모아서 이제 합법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지지 선언한 게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노변모가. 변호사 150명이. 근데 변호사님들 150명 모으려면 장난 아니죠. 예. 원래 의원들을 대구에서 서울까지 데려오려면 좀 있잖아요. 좀벌레. 좀벌레 한 마리를 데려오는 것보다 의원들 10명 데려오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 자율성이 높다 이런 건데 변호사님들 모을 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당시 이제 민변 변호사 분들이 추측이 됐지만 민변의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 시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인데 너무 지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당에서도 완벽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지하거나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지지 모임을 결성해서 지지한 다음에는 법률 지원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당에 보면 우리 최민희 의원도 잘 아시지만 법률 지원단도 있고 법률 지원 단장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당에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 후보의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당시 희망대지 이렇게 모았던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선거법 위반으로 우율되고 조사받고만 그랬거든요. 문성근 선배는 대선 끝나고도 계속 재판까지 받았어요. 예. 네. 그런 사건을 제가 이제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약 변호사 한 7, 8분이 이제 당시 그 후보 옆에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대선까지 이렇게 치르게 되고 이후에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약 3년 8개월 정도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정권 막 바뀌었을 때는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거기부터 먼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청와대 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민변에서 활동할 때 과거사 관련된 사건을 몇 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던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을 밝힌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서 당시에는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가 상대 소송이 어렵거나 지는 이유가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단기 3년 또는 장기 10년이 지나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못 받는데 국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런 소멸시효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질의 원칙이 안 맞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이 10년이 지나서도 최초로 인정한 게 그 수지킴 민사 판결이거든요. 액수도 저희들이 그때 이자 포함해서 약 45억 정도를 유족분들이 받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과거사 다른 사건들 뭐 100억, 2억 많이 받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시효에 대한
것을 한번 극복한 판결이었는데요. 그 술김 사건을 제가 하고 하면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그런 인연으로 사실 민정수석이 과거사 관련해서 하는 주 업무는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수석도 있고 해서. 근데 참여기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는 그런 과거사 부분을 담당하는 수석으로 해서 그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도 그러니까 개별로 있던 과거사 여러 가지 사건들, 군의문사, 의문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과거사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셨는데 그런 일을 하는 주 업무 수석으로 또 제가 일을 하게 된 게 아무래도 과거사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취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같고요. 당시에 그 연표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이호철 수석이 청와대는 더 먼저 들어가요. 네. 근데 민정수석은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더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랑한 사람들 그 서열을 보면은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호철 전 수석이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분보다 제가 이제 민정수석을 먼저 하고 또 이분이 사실은 뒤라고 하지만 제가 굉장히 죄송한 게 임기를 2개월 남겨두고 했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에 이제 총선 출마를 하게 되니까 근데 총선이 4월 달이니까 2월에 정부 마치고 나오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2개월 남겨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 후임을 이호철 전 수석께서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 전임 이제 민정비서관이고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것 등이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민정수석을 먼저 하게 된 거는 이분이 실제로 많은 양보를 합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최민희 의원님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분보다는 정말 영혼이 가장 맑은 분.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심이나 사익이 정말 없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배인데도 민정수석 자리를 당연히 저를 먼저 천대해서 일을 하게 하고 또 사실 2개월 남겨두고 한다는 것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쾌하게 저보고 그냥 총선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 자리는 또 내가 그냥 맡아서 하겠다 등등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늘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지만 아무튼 우리 이호철 전 수석에 대해서 어디 가서나 참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사적인 이익을 완벽하게 저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함께 하셨고 청와대까지 같이 계셨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친분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민변 활동을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산에서 해서 민변 활동하면서 이제 알게 됐었죠. 그때 실제로 부산 경남 이쪽에 민변 관련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사무실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 해서 일을 했고 그 민정수석을 하시던 일을 제가 맡아서 후임이 돼서 민정수석을 했고요. 또 제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 청와대를 나가셨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실 때는 제가 민정수석이고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이제 모시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3년 8개월 정도 청와대 오랜 기간이 있어서 그 과정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갔다 오시고 또 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모시고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민정수석 하실 때는 좀 알려도 돼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동창회 동문회를 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적인 관계나 모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주 원칙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말고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우리 최민희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소주도 즐겨 드시고 그리고 여사님이 음식 하시는 걸 좋아해서 실제로 당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도 댁에 가서 소주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가면 요리도 한두 가지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아무튼 따뜻하고 정도 많고 아주 배려심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한두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 이제 뭐 대통령 되셔서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지만 정책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하면 당시 참여정부에는 이지원 시스템이라 해서
온라인상으로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사회수석도, 경제수석도, 안보 수석도 다 보고를 하면 이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가게 되는데 그 온라인상의 그 문서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든 또는 그 뭐 관련자 예를 들면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쓴 보고서를 제가 어떤 의견, 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모든 수석실의 보고서를 거의 다 보시고 거의 코멘트를 합니다. 아니, 사실 그 코멘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능력이 실제 아주 뛰어나시고 그게 2012년 대선 또 이후에 약 3, 4년간 후보로서 여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나타났고 대통령이 되신 뒤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적 능력을 보여서 지금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모두 다 대통령이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해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잘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정책적 뛰어난 능력이 잘 이렇게 발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다 몰라도 돼요. 큰 그림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사를 날마다 다루잖아요. 어떤 시사 이슈가 이렇게 돌출하면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되는데 디테일은 이제 패널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하시는 거고 요즘에 이제 또 뭐를 또 다 알고 있으면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만기칠람을 또 여기다 갖다 붙이고 뭔가 적절치 아니한 것 같고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봤던 그림을 계속 보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팀워크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면 나라면 아무리 3철이 아니라 4철이든 뭐 5철이라도 법무부 장관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시켰대요? 기회가 되시면 좀 여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초기에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흔히 말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와대나 내각에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그 의사결정 구조나 그 과정이 좀 더 왜곡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첫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 포용, 화합, 통합의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너무 측근 위주로 이렇게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적어도 정권 초기에는 내각이나 청와대 가능하면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들어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양보인데요. 전해철 의원은 제가 19대 때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친노 친문 실세라는 뭐랄까요 타이틀이 붙어서 당에서도 주요 직책을 아무것도 못 맡은 사람이에요. 임명직 노. 예, 임명직 거의 못했어요. 기껏 한 게 원내부대표 정도죠. 국회직은 했죠. 네, 당직을 국회직이야 못하고. 뭐 간사를 한 건데 이제 중요 당직 아무것도 맡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당위원장 나갈 때도 측근이니까 하지 말라는 비토 여론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잘하는 사람끼리 더 팀워크가 더 잘 맞고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반대로 해석하면 초창기 개혁 드라이브 걸 때 수족처럼 느껴질 그러니까 완전히 복심이란 사람들이 해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왜 그게 안 되냐고.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워낙 언론이 친문 패권이라고 흔들고 그 친문 패권 프레임을 깨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 경기도당 위원장 나갈 때도 찬반이 되게 엇갈렸습니다. 근데 나가시길 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철이라는 표현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랄까 훈장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유배가듯 맞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미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해갖고. 아니,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건 정말 나쁜 프레임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전해철 의원님은 그래도 이 삼철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국회의원이고요. 또 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분, 우리 이호철 전 수석, 양경철 전 비서관에는 대해서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적절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또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늘 자유인처럼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직이나 관직에 대해서 선뜻 아마 내키하지 않을 모습이 있지만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일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저는 아무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면 아무튼 역할을 찾아서라도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니까. 예전에 한 2, 3년 됐는데요. 갑자기 팟캐스트 하나가 만들어져서 떴던, 잠깐 사라졌던 게 뭐냐면은 양정철 비서관, 유시민 작가, 표창원 의원, 이런 분들이 한번 팟캐스트 만든 적 있었어요. 그때 그분 목소리 들어본 적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삼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후보자 역시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조직 논리에서 자유로운 비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법무행정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갖춘 중진 정치인이 기용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전해철 의원, 그리고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근데 전 전해철 의원님에 대해서 목포 출신이라는, 목포는 또 제가 좀 각별한 동네이기도 해요. 제 고향하고 가깝고,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홍어 이야기 맨날 하면 목포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근데 살아오신 이력을 보니까 목포 갔다가 여수 가셨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목포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중학교까지 했고요. 목포에서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를 마산에 있는 마산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 마산 중앙고등학교를 갔더니 1학년 때는 저 혼자 호남 사람인 줄 알았고, 2학년 되니까 겨우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600명 중에 호남이 2명이었는데, 실제로 지역 감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아주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일찍이 느껴서, 예를 들면 말투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 호남 쪽의 말투가 앞에 액센트가 좀 있죠. 이름 부를 때도. 그런 말투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어디 지역 출신이라 그러면 꼭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본다든지 등등 해서, 아, 정말 비합리적이고 맞지 않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느꼈고, 이후에 이제 제가 실제 이제 대학 가서나 또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 제 이제 친구들은 늘 호남과 영남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고, 또 그 지역 감정에 대해서 폐해를 느끼다가 가장 지역 감정 극복을 이야기를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그 지역 감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민정수석 자리가 사실은 인사추천 검증을 하는 자리여서 지역의 문제가 항상 이렇게 대두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요소로 있는데, 제가 그 지역 감정을 일찍이 느끼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헷갈려 했죠. 쟤는 호남이야? 아니면 영남이야? 이렇게. 그게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호남 억양보다 이게 경상도 액센트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처음에 고향이 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밀양인데. 그래서 영남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어디 보니까 목포 출신이래요. 그래서 되게 헷갈렸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나주 사시다가요, 부산으로 젊어서 직장을 구하러 가셨는데, 고향에 오시면은 굉장히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말투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는 부산, 경남, 영남 사투리에 덮여요. 그렇죠. 덮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액센트가 영남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포, 그다음에 마산에서 서울로 학교를 가시는 굉장히 묘한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이 아니라 그냥 다름인 건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라 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극복돼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런 걸 많이 겪어서.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러네요. 네, 제가 갑자기 미리 선택이 아니어서 합니다만은, 아무튼 또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으로 그 지역감정 폐해를 또 느끼고 그걸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력이고요. 그러니까 지역감정 타파의 상징이던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또 특별히 예정하신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3당 합당 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치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시 영남 쪽이 지역감정이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중앙고등학교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귀여웠을 거 아니에요. 똘똘하게 생기고. 그러면 사실 그런 애들은 다 귀여워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러다가 단지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린 고등학생이 쳐다봄을 당하면 그때 되게 가여워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에 고등학교에 가면 같은 중학교 학생들이 적게 수명에서부터 또는 수십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중학교가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있지만 이 말투를 가지고 또 어디 지역이라는 거 가지고 선입견으로 이렇게 대하려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걸 이제 처음에 겪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친구들, 그리고 또 마산이라는 도시가 약간 저항과 정의로움을 그렇죠.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중심에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거했던 것을 기리는 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조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성수 발전된 모습이 마산부산 당시 그 11.6 이후에 또 되지 않았습니까? 마산부산에서 먼저 이제 그런 시위나 여러 가지 민주화 요구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마산은 도시가 굉장히 그와 같이 또 민주적으로 성숙된 도시여서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건 이제 극복이 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마산하고 진해가 창원으로 지금 통합됐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통합됐습니다. 마산은 한일합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마산하면 아구찜하고요, 아구찜. 미더덕찜하고가 아주 명물이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은 청와대를 통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여정부가 끝나고 국회로 들어가신 그런 케이스이신 거죠? 아니 참여정부 끝나고 그 이호철 호철이 형님이 2개월 민정수석 하면서 그렇게 해봐라 그랬는데 18대 때 고배를 마셨죠.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이제 낙선하고요. 2012년에 이제 초선 그리고 작년 2016년에 재선 이렇게 하고 국회를 왔고 현실 정치에 딱 하게 된 것은 이제 2007년 말 2008년 초에 이제 총선에 나간 게 현실 정치에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은 2002년에 그 노벤모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활동을 한 게 정치적인 참여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처음 하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사모님이 음식 잘하십니까? 이제 평가를 누가 하냐에 따라 틀린데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요리 같은 거 하실 줄 아세요? 저는 특별히 아주 잘하는 거나 좋아하거나 굳이 한다면 이제 제가 차려 먹기는 합니다만은. 설거지 좀 하세요? 네, 설거지는 잘하고 차리는 거는 잘하고요. 심부름은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별명이 전어철이었어요, 한때. 전어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바다 음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전어철로. 이제 19대 그 의원들 이렇게 보면서 각자 특산물을 한 번씩 준비해서 식사를 해보자 할 때 마침 가을이면 제 이름하고 비슷한 전어를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전어철. 그 구이였어요? 새꼬시였어요? 물론 그 회도 먹고 구이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고프네요. 참. 자녀분들은요? 뭐 이거 신상 떠는 것 죄송한데. 예, 일남일녀입니다. 지금 학생입니까? 큰애는 직장 다니고요. 둘째는 지금 학생입니다. 벌써 그렇게 시작되셨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전해철 의원님에 대한 부분이었고,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몇 분에 뭐 안다는 건 좀 그렇지만, 대략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이제 알게 됐고요.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뭐 이런 거를 들어보면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감동할 만한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노변모 만들 때 그때 이제 저는 민원연 사무총장이어서 그때 김근태 선배가 출마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류 민주화 운동권의 인식이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민변도 그 주류의식이 굉장히 강한 데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설득했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경선 때 그걸 한 게 아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죠. 4.15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당 후보로서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전혀 협조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모습이나 또 당시 그 당이 승리하는 모습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민변 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물론 그게 민변 전체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설득도 하고 함께 하자고 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아무튼 결심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때 후단협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평화연대라 그래서 김근태 선배가 주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좀 어떨지요? 실제로 청와대에 있는 것과 국회에 있는 건 다르잖아요. 정치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다 정치로 보지만 그쪽은 행정이 강하고 권력기관 느낌이 있고 국회는 정말 밑바닥 기면서 다 악수하고 다녀야 되고 실제로 정치권으로 들어와 보니까 뭐가 세상이 좀 다르던가요? 일단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에 비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이제 회의를 많이 들게 되는데 제가 이제 현실 정치 그러니까 국회 이제 총선 출마하게 된 것도 당시 2007년 참여정부가 굉장히 극심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죠. 그때 이제 가치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대한 거고 실제 그런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이 실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진영, 당시 야당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자. 하려면 국회 입법권이 있는데 가서 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막상 이제 국회에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거나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아니면 이제 그와 함께 결국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 당의 후보가 정권 교체에 아무튼 선봉에 서고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튼 많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올해 정권 교체에 매진할 수 있는 것에 보람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나갈래 하신 거예요. 안산에서의 국회의원. 안산은 저희 방송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세월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냥 나 어디 나갈래 이런 건 없어요. 본인 스스로의 명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 하다가 경기도지사 나갈래 하는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모멘텀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 2010년에 당 최고위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최고위원을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당헌 당규가 바뀌어서 최고위원을 하려 하면 각 시도당 위원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당 위원장 최고위원을 나왔지만 실제는 그때 경기도당 위원장을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고위원이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돼서 2015년에 사실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 대표를 하실 때 너무 극심한 당의 공격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1월에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시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는 당과 함께 해야 되고 당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이제 대표께서 불의에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하니까 저라도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그런 뜻을 잇고 또 사실상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생각을 해서 아무튼 지도부에 가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 가기 위해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경기도에 대해서 사실 큰 소신이나 그런 이제 어떤 각오가 있지 않았는데요. 막상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이 돼서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또 대선 과정에서나 많은 그 경기도 60개 지역에는 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경기도만의 정책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 일반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이런 데는 우리 시는 뭘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경기도는 어떤 정책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걸 체감을 못한다는 이유는 필요한 정책을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20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긴 이후로 이기지를 못했고요.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보면 대선이나 대권을 나가는 디딤돌로 했었지 도정에 충실하거나 도정을 확실하게 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큰 틀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치와 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치와 분권을 실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실천이 중요하고 1300만 인구니까요. 그 경기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자치와 분권 철학도 실천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거가 중요하고 그 지사 선거에는 좋은 분들이 뜨겁게 경선이 필요하다. 그럼 저로서도 저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경기도 곳곳을 누비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제 경쟁력이라면 그동안 국정 경험도 있고 누구보다도 좀 안정감이 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능력은 저도 떨어지지 않겠다. 네, 뛰어나세요. 그래서 출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를 접수하자 민주당이.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따로 안 드리고요. 중요한 키워드 2가지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남경필 바른정당 탈당. 일단은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생활을 하고 또 정당 정치라는 것이 꼭 선거만 앞두고 있으면 그냥 이합집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을 함께해서 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가야 되는데 바른정당을 만든 이후에
별로 달라진 사정이라면 당세가 좀 변했다 등등의 사유만 가지고 함께했던 그런 정당을 탈당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그냥 선거를 위해서 선거만을 위한 그런 정치행위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간 방송에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정말 새정치 또는 정치 혁신 이런 개념들은 정말 이론하지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정치와 사실 제가 흔히 말하는 친문 정치인들 분들과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적 마인드는 정말 비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정치적 가치는 좀 차이가 나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이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경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 당 또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도 충분하게 또 필요한 경쟁을 해서 본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후보고 장점이 있는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하고 치열하게 경선해서 이기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검증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안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무튼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다. 예,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전에 다른 인터뷰 보니까요. 대중적인 인기는 이재명 시장이 더 높으나 당심은 내가 앞선다고 생각한다. 요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당심이나 민심이나 사실상 똑같은 수치에 올라온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일단 당심이 제가 앞선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당심도 당의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당 위원장을 1년 반 이상 이렇게 하면서 특히 대선을 치르면서 경기도 60개 지역에 곳곳을 다 다녔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만나면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 것도 당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당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적절할까라는 것을 이제 당에 있는 분들, 당원분들이 많이 판단을 할 텐데 그런 면을 본다면 또 제가 그 성공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할 것 같다라는 면에서 당심이 저한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그 전해철 의원님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눈치를 보고 있던 분들이 이제 출마 러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안민석 의원도 있고 양기대 시장도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남경필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시장의 대체제로 내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론의 구조라는 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도 한번 나오실 거예요, 조만간. 근데 그런 얘기 여쭤보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시장의 장점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재명 시장보다 내가 낫다 하는 부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 장점은 사이다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더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실천 내지 실현한 능력이 낮지 않겠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 정책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게 문재인 지금 여당인 정부 여당인 문재인 대통령의 8대 공약인데 그걸 입안하고 성안했던 사람이 가장 잘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공약 또 하고자 하는 철학이 잘 구현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적격은 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모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들 소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되면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근데 본인이 경기도지사 나가서 만약에 이 구도에서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전해철 의원님도 일약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각 당에도 한 당에도 개파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복심, 삼철 이렇게 불리우시는 분이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걸 부정하기보다는요, 도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하다면 또 선택받는다 하면 한 8년 정도는 도정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매진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약간의 인기나 또 도지사를 하고 있다가 바로 사실 대선이나 아니면 당에 와서 다른 역할을 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것이 왜곡된 도정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적어도 경기도지사를 하려 하면 8년 정도는 매진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대선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당과 또 국회 내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분들이 자꾸 밖에 있으면 당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와서 기여도 하고 또 역할도 하고 필요한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자꾸 대선의 디딤돌로 삼아서 하면 도정은 도정대로 되지 않고 당은 당대로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날 단독이요. 전해철 의원, 이재명 시장, 경기도지사 나가지 말고 당으로 들어와서 그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역할을 해라.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그렇습니다. 말이 그 말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대권으로 가려면 그 개인적으로 당에 봉사하는 차원 말고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이기는 길 말고 박원순 시장 개인이 대권에 가까워지는 길은 사실은 국회 들어오는 길이다. 그 국회 경험 없이는 대권을 잡기 어렵다. 이런 일반론을 얘기했다가 또 일부가 또 막 오해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해철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반적으로 그 말은 텍스트입니다. 예. 후보라고 칭하기는 아직 좀 빠른 것 같고요. 후보? 아직 후보 아니다. 예비후보 등록 또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아니니까. 예. 전해철 의원 도전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개헌 부분에 있어서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데 사실은 꼭 놓고 싶어 하는 거는 저는 지방 본권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등등 뭐 기초단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광역을 좀 끌어가주면 훨씬 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확산성이랄까 이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전해철 그 의원님 최대 강점은 문재인의 복심, 친문 핵심, 그리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가장 잘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지킬 분이라는 거 이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모셨다는 것은 그분의 이제 국정 철학이라든지 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두는 정책의 내용을 알고 또 거기를 제가 함께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권이 확실히 자치 분권이 맞는 거고요. 저도 1, 2기 국회 내 헌법 개정 특위 위원을 했었는데 당시 분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형태를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권에 대해서라도 저는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내에서도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31개 시군구에 이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그냥 이양을 하면 그 비용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을 함께 예산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31개 시군구에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게 또 더 나은, 더 효율적인 분권의 실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가장 크게 경기도 또 지방정부에 필요로 하는 것은 자치와 분권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나갔던 이야기 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증. 일단 경기도는 광역들 중에 가장 큰 단체잖아요. 지자체잖아요. 인구도 가장 많고 면적도 가장 넓을 것 같고 예산도 가장 많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약 21, 2조 되고 하니까요, 예산도. 예. 그러면 그때서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경기도 분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불가능한 거죠. 예, 일단 이제
분도에 아무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하나의 제가 정책 지향점이나 공약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요. 일단 경기도만의 특유한 정책, 특히 경기도 각 지역의 특유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걸 남도 북도로 꼭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많은 권한을 31개 시군구에 이양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여건과 환경을 가진 예를 들어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규제와 제한이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제한 규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경기 남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ICT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평화특구라든지 특구로 해서 그 규제와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법령을 만들면 되는 거고 경기 남부는 그 장점을 많은 ICT 인구가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제4차 산업혁명의 근거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한강 상수원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이 있는데 그 상수원의 다변화, 이전을 포함해서 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잘 실천하면 현재 경기도가 광대하고 또 그 정책의 통일성을 못 이루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꼭 남도 북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경기도 8대 공약을 담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렇게 담았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그런 면에서라도 경기도의 문제를 제가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기도의 딜레마랄까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서울 중심으로 돼서 서울의 위성 개념이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가 이번에 남경필도 무슨 페이스북에 무슨 이벤트 한번 했다가 욕 좀 먹은 부분도 그런 거잖아요. 서울과의 연계성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좀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서울과 합쳐서 경기도를 수도 통합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자치와 분권의 이념이나 또 그 가치에 비해서 전혀 안 맞으니까요. 그건 정말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 내지 수도권과 함께 해야 될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의 공약 중에 하나가 수도권 광역교통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또 이 수도권 전체에서 오가는 교통인구 한 7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서울로만 오는 경우도 하루에 130~140만이 되는데 문제는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서울을 무시하거나 서울이 없이 또는 서울의 협조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환승센터 같은 게 필요한데 그 환승센터는 서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거나 또는 적극적이지 않는 거죠. 그걸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면 서울, 경기, 인천이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대등한 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승센터라든지 일단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정액권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쓸 때 여러 가지 환승을 하고자 쓰지만 이 비용조차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이 정액권을 하나 만들려 하더라도 그냥 경기도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서울, 인천, 경기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필요한데 그걸 현재는 수도권 교통본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이 또 법적인 권한도 없이 공고만을 하는 그런 본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 경기도의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전체 틀 안에서 풀 필요가 있다. 그런 애가 교통 문제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와 조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전체를 합쳐가지고 그냥 서울과 경기도를 같이 하자 이거는 맞지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지금 경기도의 권한도 시도당의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놔야 될 상황인데 전혀 맞지 않아서 저는 문제 해결해 가는 그 방식과 방법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냥 나오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건 질문이었고요. 내가 경기도지사를 만약에 되면 이거 꼭 하나 해보고 싶은 필살기 공약이 하나 있다.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큰 원칙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아무튼 경기도에 또 필요하지 않는 꼭 경기도만이 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31개 시군에 넘겨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는 거고요. 당장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라든지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서 체감하고 또 좀 더 편리하고 필요한 그런 교통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공약이었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역사가 있잖아요. 중앙 집권적, 토 세력, 봉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본인의 권력을 그렇게 자꾸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이분은 나라를 나라답게 경기도를 경기도답게 그런 마인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 다 주고 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지 않고요. 자꾸 아무튼 분권의 실현이 그게 이제 대통령과 국회 관계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그렇고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청자분들은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그 삼철의 수괴.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전해철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뭐 비선 이런 느낌 이런 거보다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고 잘 커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인식이 좀 저는 생겼어요. 1시간 동안. 네. 개인적으로 대화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분이라서. 아, 그래요? 언제 이야기해봤겠어요. 그러네요. 삼철인데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이렇게 느낌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미리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섭외 같은 거 할 때 연락처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아마도 극히 그분들은 일부러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터뷰 안 하려고 그럴 거야라는 인식 그래 때문에. 왔죠, 사실. 저는 전해철 의원님이 일단 삼철이라는 부분은 되게 자랑스럽게 늘 생각했고 저는 그리고 늘 굳은 일만 뒤에서 도맡아 해서 한편으로 늘 짠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 삼처 일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말 뒤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풀러 다니느라고 진짜 속이 문드러지겠다. 제가 맨날 그러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어서 삼철을 저는 그런 봉사와 희생, 고난의 삼철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권력이라기보다.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 나간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우리 이 유능한 전해철은 그 당직도 못 맡아, 뭐도 못 맡아. 그럼 뭐 하란 말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쪽이 선출직만. 예, 그래서 선출직이라도 나가서 당선돼서 건전하게 크는 것까지 왜 막냐.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길인데 그렇죠. 이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경기도당 위원장 그만두고 이제 경기도지사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아주 삼철의 희생적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푸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한 삼철은 희생과 봉사와 뒤에서 굳은질을 하는 삼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언론에 안 나타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늘 좀 그랬죠. 그래서 연락드리기가 좀 무섭다 이런 얘기 드린 거예요. 같은 뜻이다. 뭐 그런 거요. 앞으로는 연락만 주시면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본 느낌 뭐냐면은 정말 반듯하시구나. 네. 그리고 똘똘하고요. 심지어 유머조차도요 얼굴 웃지 않고 얘기하는 적응하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유머를 해독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되게 고생했어요. 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유머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그게 이분인데 유머예요. 이제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시면요 본인이 이걸 잘 하시게 돼요. 언프를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 저는 보고요. 그냥 생각에는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 닮아서 고구마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이다셨어요. 오늘 첫 인터뷰는.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처음으로 아마 목소리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해철 의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목적 또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갈등을 푸는 거였습니다. 사회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갈등을 푸는 건데 그런 역할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아무튼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저는 좀 더 진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참여정부의 가치를 개선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가 동시에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에서 애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화 경랑 속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시국사범과 노동자들을 변론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